KKMD 752화 카덱스 2024에 등장한 단자형 FA50 모형.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세계 시장에 통하는 F50을 만들려면 최근 폴란드에 수출된 FA50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AIM-9X와 AIM-120 암람 통합 문제부터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 공급 지원 문제, 그리고 이미 수출이 끝난 FA50 개필러 12대 중 한 대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비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카덱스 2024에 참가한 카이 측 관계자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AIM-120 암람 통합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AIM-9X는 통합해 주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는가? 라는 제 질문에 대해 카이 관계자들은 모두 둘 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려주었는데요. 카이 관계자의 이야기처럼 AIM-9X 및 AIM-120 암람 통합이 계약상 의무가 아니었다면 굳이 미국산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탑재하겠다고 외부적으로 발표했을 당시에는 카이 수뇌부 역시 FA50PL에 AIM-9X 및 AIM-120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AIM-9X 및 AIM-120 통합을 두고 한국과 폴란드 정부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갑론을박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폴란드에 FA50을 판매하는 계약이 성사된 지 불과 며칠 뒤에 안현호 전 사장이 떠나고 강구영 신임 사장이 카이의 지휘봉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수인계 과정이 있었겠지만 사람이 바뀌니 철학도 바뀔 수밖에 없고 누락되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짧아도 2-3년, 길면 5-6년까지도 내다보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 방산계약입니다. 이번 폴란드 FA50 수출 계약에 따른 여러 좋지 못한 소식들을 접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뇌부도 함께 바뀌는 현재 카이 조직 구조의 한계를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AIM-9X 및 AIM-120 통합을 둘러싼 한국 폴란드 갈등 중에 폴란드 정부가 기여한 지분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입니다. 선거를 통해 교체된 폴란드 정부는 이전 여당, 그러니까 현재 야당인 법과정의당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의 정치적 이념과 지지 세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더해 천문학적 규모의 방산계약을 한국과 체결했던 전임 정부와는 달리 방산계약에 따라 흘러들어오는 떡고물을 챙길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과의 친밀성이 높은 현재 신임 폴란드 정부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어떻게든 유럽산 무기를 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또한 프랑스 특유의 커미션 전략과 더불어 유럽 국가인 폴란드는 유럽제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마케팅까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리뷰가 2024년 10월호를 통해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FA50PL 판매 계약을 했을 당시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개발한 레이시온, 현 RTX는 미국 국무부와 AIM-120 암람의 해외 수출 및 통합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의견 절충이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AIM-120 암람의 통합이 록히드 마틴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통합 비용이 최소 2,500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임 폴란드 정부, 즉 지금의 야당 법과정의당이 막대한 암람 통합 비용에 대한 책임을 후임 정부에게 넘겨버렸고 정치적 이념과 배경이 다른 현 폴란드 정부는 다시 전임 정부에 탓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 문제는 FA50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FA50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단자형 다목적 전투기 F50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카덱스 2024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부스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단자형 FA50 모형에서 보인 설계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카덱스 2024 카이 부스에서 만날 수 있었던 단자형 FA-50의 모습입니다. 외견상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으며 후방 좌석 대신 네모난 연료통이 탑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전투기나 헬리콥터에서 연료통은 전투 시 발생하기 쉬운 충격이나 화재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해당 모형을 보면 얇은 유리 콕핏 아래 노출되어 있는 크고 네모난 연료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투기 전문가에게 해당 문제점에 대해 질문해 봤더니 매우 위험한 설계라며 동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후방 좌석을 아예 없애고 조종석을 단자로 만들어 뒤로 이동시키는 재설계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내부 연료통은 조종석 뒤쪽, 즉 기체로 둘러싸여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로 이동될 수 있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사태에도 파일럿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내부 연료통과 파일럿 조종석 사이에 격벽을 설치하는 동시에 연료 유출이나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2중, 3중의 보호수단을 적용해야 합니다. 조종석 전체를 뒤로 이동시키는 설계는 FA-50의 레이더 성능을 강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FA-50의 조종석을 뒤로 이동시키면 무게 중심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레이돔의 크기를 지금보다 더 크게 확장하는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전투기 관련 기술을 전수하되 중국과 일본을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미국이 T-50 설계에 여러 꼼수를 부렸다는 점은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FA-50의 길고 뾰족한 기수 부분은 공대지 공격에 특화된 공격기로서는 안성맞춤인 설계라고 볼 수 있지만 공대공 전투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전투기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같은 체급의 전투기지만 그리펜의 기수 부분, 즉 레이더가 들어가는 레이돔의 크기는 FA-50보다 훨씬 더 굵고 커서 강력한 성능의 레이더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리펜은 전투기지만 FA-50은 공격기에 불과하다는 해외 밀리터리 네티즌들의 분석은 안타깝지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단자형 FA-50, 소위 F-50의 조종석을 현재 위치보다 뒤로 이동시키면 내부 연료통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크기의 레이돔을 가지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왜 레이돔을 확대하지 않고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유리 콕핏 후방 좌석에 네모난 연료통만 장착할 수 있는 설계의 단자형 FA-50 모형을 선보인 것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그 답은 비용과 시간에 있습니다. 현재 FA-50의 후방 좌석에 그대로 연료통만 탑재시키는 설계는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설계 변경입니다. 그러나 FA-50의 조종석을 뒤쪽으로 이동시켜 추가 연료통의 위치를 내부 깊숙한 곳으로 바꾸고 보다 더 강력한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도록 레이돔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설계 변경은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FA-50 폴란드 수출 사건에서 들려오고 있는 여러 잡음들을 생각해 봅시다. 당장 눈앞의 성과 내기에 급급해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10년 후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이 분명한 설계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당장 결과를 볼 수 없고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10년 후 세계 시장에서 두 팔 벌려 환영받는 설계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요? FA-50에 통합되어야 할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폴란드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을 지닌 FA-50을 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탐지거리 100km 내외의 성능을 지닌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AIM-120을 운용할 수 있는 FA-50 PL 사양은 경전투기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현재 FA-50에게 주어진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옵션은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KKAMD 748화 FA-50PL 36대 구매 계약 취소할 수도 있다. 으름장 놓는 폴란드 신정부의 노림수는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산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사거리 50km의 유럽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스람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를 통합시켜 버티는 방안입니다. 이 옵션의 문제점은 비싼 가격과 도입국이 받아들일지 여부에 있는데요.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은 동급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보다 1.5배에서 2배 가까이 비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개발에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이미 기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모두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있는데요. 현재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장거리 교전 격추 성공률은 17에서 2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0발 발사하면 그 중에서 2발 정도만 성공적으로 적기를 격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격추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의 미사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KKMD 665와 예비역 공군 파일럿이 설명해주는 KF-21 고바등각 비행 능력의 비밀, 근접 공중전 능력, 고바등각 비행 능력에 달려있다? 편에서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AIM-120 암람의 경우 타격 대상인 적 전투기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적기가 몇 번 급격한 기동을 하게 되면 이를 따라가느라 운동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모하고 결국 종말 단계에서 명중률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바로 램젯 엔진으로 추진되는 MBDA 미티어이며 대단히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미티어처럼 램젯으로 추진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라는 한반도 주변 군사 강국들을 생각해보면 타당한 주장이지만 문제는 개발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로켓 모터를 이스라엘이나 프랑스처럼 이중 펄스 로켓으로 교체하고 공간과 중량을 최소로 차지하는 A사 시커 및 디지털 유도 회로를 적용한 한국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램젯 방식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기 전까지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는 옵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AIM-120 암람 통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승인은 이미 나 있는 상태지만 2,500억이라는 통합 비용이 걸림돌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방식인데요. 우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FA-50에 AIM-120 암람을 통합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통합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공군은 FA-50을 로우급 공격기로 운용하고 있으며 AIM-120을 운용할 수 있는 다른 플랫폼들, 예를 들면 KF-16 등이 풍부한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FA-50의 암람을 통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앞으로도 FA-50을 로우급 공격기로만 활용할 생각이라면 AIM-120 같은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이나 조종석을 뒤로 옮기고 레이더 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단자형 F-50 같은 설계는 불필요한 세금 낭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F-15K 업그레이드, F-35A 추가 도입, 전자전기 도입 등등 당장 돈 나가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우리 공군 입장에서 FA-50 개량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FA-50이라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입니다. 얼마 전 F-35A라는 돈 먹는 하마에 놀란 미 공군은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 및 운용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F16의 가장 최신 버전인 블락 7072는 분명 뛰어난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외신을 찾아보면 대당 가격이 8천만 달러, 한화 약 1,070억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순수 기체 도입 가격으로만 따지면 F-35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FA-50을 단자화시킨 F-50의 경우 초기 설계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F-16 블락 70, 72의 절반을 조금 넘는 6,700억대에서 기체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A-50의 운용 유지비는 F-16의 절반 정도라고 폴란드 공군이 확인해 줬으니 단자형 F-50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부 추가 연료 탱크로 지금보다 20% 이상 더 늘어난 작전 행동 반경과 더 커진 레이돔 덕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의 A4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게 되는 F-50이 AIM-120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산 단거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공군에게 막대한 전력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비상시 우리 공군은 주력 기종 대부분을 북한 영토에 투입하여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방사포 파괴작전을 수행한다는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영공을 방어할 수 있는 스크램블 임무용 전투기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는데요. AIM-120이 통합된 FA-50을 보유할 수 있다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리터리 리뷰는 만약 세금으로 FA-50에 AIM-120 암람을 통합한다면 비상시 스크램블용 전투기로 활용하는 것 외에도 카이와 협정을 맺어 수출형 전투기에 AIM-120이 장착될 때마다 조금씩 장착 비용을 받음으로써 통합 비용을 회수하는 전략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